국토정보맵에서는 항공사진을 쉽게 검색할 수 있죠. 세운상가 일대를 검색해보니 194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볼 수 있군요. 그나저나 시대별 항공사진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니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요. 세운상가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죠. 공간적으로 말하자면 상가 그 자체, 종묘 건너편에 있는 세운 전자상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묘 앞에서 필동까지 이어진 약 1km 길이의 상가 아파트와 그 일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함께 얘기해 본다면 세운상가는 1968년 준공되기 훨씬 이전인 냉전 시기의 소개공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도심 보행 네트워크와 도심 제조업의 중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왜 하필 1973년과 2019년일까요? 사실은 제가 웹에서 구할 수 있는 세운상가 전체가 제일 잘 보이는 항공사진 중에 가장 옛날과 가장 최근 데이터예요. 항공사진을 보니 몇 가지 변화를 읽을 수 있군요.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에 큰 건물이 생겼고 종로변으로는 세운상가의 일부가 철거되었어요. 나머지는 그닥 큰 변화가 없네요. 세운상가는 5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추적해 볼까 합니다. 자, 구글에서 세운상가를 검색해 볼까요? 여러 가지 기록을 꿰어가는 일을 시작할 때 구글로 시작하곤 해요. 전체 검색에선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먼저 뜨는군요. 쇳소리, 물건 나르는 소리 가득한 세운 청계천 을지로 일대 메이커시티 세운. 세운과 만드는 사람을 연결합니다. 라는 텍스트가 보입니다.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청계천에서 바라본 세운상가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제가 예상했던 세운상가의 정면과는 좀 다르네요. 관련 검색어를 보니 도시재생, 70년대, 80년대, 팹랩, 김수근 등의 단어가 보이네요.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보다 유튜브를 먼저 검색해 본다고 하지요. 유튜브에서 세운상가를 검색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일대를 둘러보는 콘텐츠가 많이 보이는군요. 제가 기억하는 세운상가의 모습들은 아마 이 영상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스마트폰으로 세운스타그램을 볼까요? 연관 검색어에 맛집과 카페 그리고 옥상이 뜨는군요. 이전의 검색과 결이 확 다르죠? 해시태그 세운상가로 봤더니 선남 선녀의 인증샷과 음식 사진이 많네요. 세운상가의 또 다른 면모네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해서 장소에 관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SNS는 장소를 파악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실은 장소가 궁금할 땐 지도부터 봐요. 세운상가를 검색하면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의 명칭이 뜹니다. 빌딩 이름, 가게 이름, 도로와 교통정보 등. 저는 로드뷰를 꼭 확인해 봐요. 로드뷰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가게의 정확한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분위기도 알 수 있죠. 분위기란 예를 들면 그 가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어떻게 생긴 건물에 있는지, 어떤 물건들을 취급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연도별 기록이 누적되어 있어서 옛날 모습도 볼 수 있죠. 현황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예요. 로드뷰를 보고 있으면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해요. 요즘은 대림상가와 산풍상가를 잇는 보행데크를 공사 중이군요. 공사 장면을 보니 이제 좀 더 도시와 건축에 관한 자료를 보고 싶네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만든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 정보는 프로젝트 서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검색창에 세운을 검색해보니
3개의 프로젝트가 뜨네요. 제목을 보니 재생, 역사도심, 활성화, 공공공간이 세운상가와 관련된 키워드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왼쪽 탭을 보니 다운로드가 있네요. 공모 지침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사의 규모부터 관련된 사항, 계획, 배경, 그리고 이 지역에 관한 역사와 정보들을 정리해 놨군요. 과거의 기록들로부터 취합하고 정리한 거겠죠? 당선작을 볼까요? 우선 설계자를 알 수 있고요. 설계자는 세운상가 주변의 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아챌 수 있네요. 2015년의 계획안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미래에 관한 계획인 거죠. 이 계획안은 현재가 된 미래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만한 기록이 되었어요. 도시에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된 사람들에게 계획에 대해서 알리는데 그것을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세운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재정비 촉진,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이 1986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2016, 103 고시문을 볼까요? 읽어보니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2006년부터 있었고 계속 변해왔음을 알 수 있죠. 이 고시 번호들을 쫓아가다 보면 계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죠. 중요한 자표예요. 이번엔 세운상가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기사를 보여줘요. 세운상가를 입력했더니 세운상가가 헐린다가 가장 먼저 뜨는군요. 1994년의 기사네요. 검색어 아래 차트를 보면 연도에 따라 세운상가에 관한 뉴스량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68년도와 1994년도에 뉴스량이 가장 많네요. 1968년도는 건립에 관한 기사고 1994년은 철거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세운상가는 아직 철거되고 있지 않죠.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자면 세운상가와 그 주변으로 변화를 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 변화 안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에 관련된 시정 사진들을 연대별, 주제별, 장소별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시정 자료는 주로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 있었던 행사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찾아보면 세운상가 컬렉션도 있어요. 세운상가를 따로 검색해 보면 확실히 건립되었을 때 기록이 많은 걸 알 수 있네요. 항공사진이나 지도, 계획안에서 볼 수 없었던 물건의 모습이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당시 분위기가 제법 전해져요. 자, 이제는 또 다른 유형의 기록들을 찾아볼게요. 기록하면 기록원이죠. 기록원의 자료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자료는 어떤 분류 안에 있었는지를 알려줘요. 실질적인 일처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사진엔 안 찍히지만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었던 일들에 대한 자료죠. 행정기관의 일들은 순서가 있어요. 조사하고, 계획하고, 결제받고,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고. 도시는 건축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과 함께 굴러가요. 그중 어떤 것들은 글자로 남고 어떤 것들은 사진과 도면으로 남아요. 마지막으로 서울 도서관으로 가볼게요. 세운을 검색해 보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서울 자료 위주로 볼 거예요. 다른 웹에서 검색할 때 관련 검색어로 나왔던 도시기본계획, 재개발,
간선도로 이런 단어들도 검색해 볼 거예요. 세운상가 일대는 넓은 지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중구, 도심, 상업, 제조업, 보행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서울 도서관의 대부분의 도서들은 웹페이지를 통해 볼 수도 있어요. 서울 자료는 서울 도서관 3층 서울 자료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에 관한 도시계획, 건축 구상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 연구 자료들도 도서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시간이 허락된다면 서울과 관련된 계획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세요. 계획이란 것이 시대별 유행이 있어요. 서가를 시대라고 생각하고 로드뷰 보듯이 보고서 제목이 적힌 책 등을 봅니다. 내가 검색한 책들과 내가 검색하지 않은 책들이 시간 순으로 나란히 있어요. 연구와 계획은 다양한 부서와 연구기관에서 각각의 관점으로 진행돼요. 내가 찾아보려는 책 주변의 책 제목을 보면 그 시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중요한 책은 기운이 남다르죠. 손이 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서 내가 미처 검색하지 못했던 중요한 키워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도서관 서가에서 세운상가와 관련된 역사도심, 청계천, 생활권, 간선도로변, 도심공동화 등 새로운 키워드를 알게 됐어요. 세운상가와 그 주변에 대한 계획은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있어 왔죠. 각 보고서에 지도와 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장소가 조사되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조사 지표는 현재와 과거의 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꼬리표이기도 해요. 어떤 꼬리표에다 지금의 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과거의 기록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서랍에만 있는 비공개 문서가 아니며 숨겨져 있어도 안 된다고 봐요. 공유됨으로써 다각도로 읽혀질 수 있어요. 과거의 기록은 계획의 간성, 미래의 사건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알았어. 을지로가 이겼어. 그러니까 다 이게 길에서 그냥 이름들을 잡아서 찾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 건자재는 을지로지. 그렇죠. 딱 을지로 중심이네. 찾아 나온 도서들을 연대별로 훑어볼게요. 1960년대에는 전쟁 후 도심을 복구하기 위해 지역을 용도별로 구획하고 도시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증가하고 지가가 높아지자 높은 건물을 짓고 고가도로나 지하공간을 만들었죠. 도심 여기저기서 고층화, 복합화가 되자 더 복잡해졌고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서울을 확장하게 됐죠. 1970년대에는 넓어진 서울의 영역에 도심의 기능을 각각 나누어 주기 위해 조사를 했고 도심의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기존 도심은 구역을 정해서 재개발을 시작했고요. 재개발은 필지를 정리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고층화하는 것 외에 기존 지역의 현황과 주민 문제는 물론 사업성까지 신경 써야 하는 문제예요. 1980년대에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도심을 정비하면서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자세한 조사를 했어요. 도심 정비를 위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의 현황도 자세히 조사했지요. 네트워크를 포함해 산업의 규모와 앞으로 방향까지도요. 세운상가는 최초의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관련 법과 제도 안에서 다시 한번 80년대에 재개발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는 강남에 비해 더뎌진 도심의 개발 속도를 걱정하며 그동안의 도심의 재개발을 뒤돌아보면서 각 생활권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을 중심으로 도심의 새로운 비전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도심의 하천과 길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도심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각각의 특징을 잘 살리는 방법에 대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서울도서관은 도시계획 기록물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우리는 세운지역을 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규정했던 196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5건의 도시계획서를 선택했습니다. 15건의 도시계획서에는 세운 일대의 현장을 담고 있는데요. 누적된 50여 년의 시간 동안 세운상가 아파트, 청계 고가도로 등 거대 구조물이 정책의 기조에 따라 변화를 겪었죠. 또 기존의 산업조직은 개발 방침에 따라 부적격 기능으로 이주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심 산업으로서 보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서로부터 출발한 도시기록들을 수면으로 올리고자 했습니다. 도시기록의 대상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해온 도심 산업조직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터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기록으로부터 토지, 사람, 사물, 건물, 길이라는 주제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토지 부분부터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록이라기보다 현황조사의 느낌이 강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토지조사인데요. 도심 산업지인 세운 일대를 도심 재개발 산업지로 변모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데이터란 공시지가 또는 토지 대장 등을 말하고요. 데이터를 공간 정보로 표현하는 조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조사의 관점이 변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기술에 따라 조사 내용도 점점 정교해질 것 같군요. 눈에 띄는 지점은 1995년, 2001년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해의 토지 조사 데이터가 이용되기보다 기존의 조사 방식을 모니터링했고요.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를 작은 필지로 분할된 수많은 토지 소유의 문제로부터 찾았고요. 그 이후에 토지 소유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도시기록은 누적되면서 더 정교해진 예가 1988년 지가조사로 볼 수 있어요. 그 계획들을 유형화하고 적정한 용적률, 지가 데이터를 통해서 개발 이익과 비용을 시뮬레이션했어요. 보통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엑셀 설계의 초기 버전을 보는 것과 같죠. 그럼 토지 조사에는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려는 개발 지향적인 시선만 있을까요? 토지조사는 개발지향적인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었어요. 아무리 부적격 기능에 도심 산업지를 지속하는 방향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600에서 800%로 규정되면 여전히 도시 현장의 문제와 계획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이 갈등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1988년 공공용지율 조사는 도시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지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토지 조사 기록의 방법은 무엇일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선 토지의 공공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시선으로 변했군요. 이제 사람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궁금하네요. 5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가 떠오르네요. 사람이라고 쓰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죠. 50여 년의 조사 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년, 79년에는 국가나 도시계획으로 통제 관리되는 인구가 곧 사람의 조사였습니다. 1983년엔 도시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86년엔 세운상가 상인단체가,
2009년부터는 세운 지역의 실거주자를 조사했습니다. 사람에 관한 공공의 데이터는 어떻게 조사되고 변화되었나요? 공공 데이터는 도시기록의 질적 조사에도 중요하게 사용돼요. 예를 들면 2015년, 2020년엔 세운 일대가 일터인 제조업 종사자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변화한 것이 사실은 통계청의 산업체 조사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50년의 사람에 대한 조사 궤적을 통해 보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단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토지와 사람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건물을 볼까요? 건축물 대장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될 것 같지 않을 텐데 건물에서 무엇을 보려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건물에 대한 조사는 주로 건물의 노후도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건물의 노후도란 낡음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보존이나 재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건물의 낡음, 그 자체가 가치로 익히지만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의 연한, 과 구조가 낡음의 의미로서 도시에 부적응한다. 그 척도로 읽혔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 사업으로서 그 목적성을 띠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노후도 조사가 굉장히 실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세운상가와 그 주변은 큰 물리적 변화가 없었죠.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1969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사진을 살펴보면요. 네, 맞아요. 여전히 도심 산업지로서 작게 분할된 필지에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적응을 위한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1년 모니터링 조사를 보면 건축 허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공식적인 신축 활동이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로 억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개보수 활동은 활발한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세운 일대입니다. 사실 인식의 변화는 8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은 공간을 개선하면 되는 문제이지 사람을 이주해서 새로운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것이 꼭 답은 아니라고요. 네, 저성장 시대의 우리는 더 이상 재개발을 위해 싹 없애고 백지부터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가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도시의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건축물을 노후도만으로 보는 시선 말고 다른 관점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물은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반면에 도시계획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요. 각종 도시시설도 존재하지만 그닥 눈에 띄지 않는 편입니다. 건물보다 눈에 더 띄는 것들은 따로 있죠. 가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물들입니다. 맞아요. 사물이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매개물이 되죠. 이번 조사에서 나름 제가 경험했던 새로운 발견은 사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의 대상이었고 다른 주제보다 더 현장을 찾아서 관찰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78년, 83년, 86년 조사는 세운 일대의 물류 네트워크를 조사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세운 일대의 물류 네트워크 조사표를 보면 사업체의 사물이 제조되고 도매되는 그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세밀한 렌즈로 도시를 관찰하려면 특별한 조사 도구나 결과물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사진과 손도면이 눈에 보이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계 공구 상가나 전자기계 상가, 거리를 촬영했고 또 항측도 인쇄물 위에 손으로 글을 쓰고 그 사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점선으로 표기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마도 사진과 손도면이 서로 보완하고 참조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사물조사는 기술이 정교해지는 현재 조사 도구나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른 15건의 도시계획서는 디지털 환경에 의한 기록 조사로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다만 사물조사가 정교한 기록인 만큼 다른 영역보다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2004년도 조사는 그 예로서 83년도 사물조사를 캐드화했고요. 2004년도 조사와 비교해서 지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어요. 그런 점에서 연구자로서 83년도와 2004년도 조사처럼 기록을 누적하거나 재사용되는 지점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방대해진 사물 데이터량과 그 기술을 어떻게, 어떤 현장에서 사용할지 그 방법론과 주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사한 사물들이 길을 따라 모여 있으면 확실히 지역적 특성으로 읽힙니다. 최근에는 길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길은 교통과 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생활은 물론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보입니다. 도시 설계가 주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건축물의 외부 공간이자 공공의 환경으로서 길이 중요하게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83년 간선도로변 도시설계 보고서입니다. 초기에는 차의 교통량이 중요했지만요. 보행자의 유동량이 새로운 조사 대상이 되었고요. 83년도 조사는 디자인을 유도하면 도시의 삶의 질적인 환경을 높일 수 있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길을 중심으로 가로 경관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넓게 열린 간선도로 계획과 그 주변 미관을 고려한 빌딩들 조감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83년 조사가 계획과 함께 도시의 현장을 관찰한 세밀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네,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해이기도 해요. 민간 주도의 도심 개발을 따라서 디자인의 유도 계획을 공공기관에서 준비하고요. 길 역시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행자 관점의 기록들을 수집합니다. 작업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통행로로도 쓰이는 골목들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세밀한 조사들이 계획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고요.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큰 변화는 2015년부터 시작된 역사도심 계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길에 대한 조사 내용이 변화했나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해온 도심의 물길과 옛길에 대한 조사가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물리적인 길의 모습은 사실 일상과 밀접합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좁은 골목길이 혈관처럼 도심 산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 관점이 통시적으로 다루어졌고요. 조사의 내용은 그 인식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적 원도가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후부터 길 위에 다양한 정보들을 얹을 수 있게 되었어요.